우상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옥석 가리기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시작이 됐다니까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걸 타야 되냐?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바이오 제약하면 바로 이분이죠.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번 코로나19 전에는 바이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이게 이 제약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제약회사도 잘 모르는데 이 개인 투자자가 과연 여기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바이오나 제약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이 미래를 굉장히 좌우할 것 같고. 제가 아까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기간 동안 발달한 기술이 그 산업을 주도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발달한 쪽, 뭐 항공이나 무기 산업, 네. 결국에는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죠. 그 기간 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데드라인 정이 좀 더 빨리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제약바이오 산업이죠. 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일단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수혜주도 있고, 옛날에는 실적이 없었던 또는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미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10,000배, 뭐 1,000배 이렇게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생산시설,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설비를 엄청나게 지어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넘버원 국가거든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관련된 고도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나이가 40대 이후에서는 다들 만성질환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좀. 아니 뭐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중에 이렇게 대사성 질환, 점점 생겨납니다. 만성질환 계속. 고지혈, 이거는 사실 약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이제 대부분 많은 다른 산업군들, 뭐 유통도 그렇고 엔터, 무슨 여행 다 이제 실적들 그 관련 기업들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제약 기업들은 사실 큰 타격이 없는 게 환자들이 그냥 내가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아닌 거잖아요. 무조건 디폴트로 먹어줘야 되는 약들이 일종의 필수 소비재라는 점에서 사실 제약 기업들도 그렇고 수출 위주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사실은 올해 코로나와 무관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정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2015년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을 단행하면서 한미약품이 R&D로 우뚝 섰고 그 외에 다른 제약사 및 신약개발 바이오텍들이 드디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5년 전에 봤던 R&D, 그땐 되게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가 아직 되게 초기 단계였다면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개발에 어떻게 보면 뒷단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유의미한 임상 결과들도 발표하면서 올해는 R&D 기업들도 굉장히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문에 모두가 과잉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R&D 속도가 나왔고 물론 그런 다음에 한번 대폭락을 했지만 그렇죠.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닷컴 버블에 한번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물론 닷컴 버블 때 정말 어마무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카더라라는 그런 어떤 거에 많이 의존해서 네네. 뭐 이렇게 사셨다면 그렇죠. 요즘 많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스마트해지셔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갑니다. 제약바이오가 소위 말하는 랠리라고 하죠. 막 다 같이 오르는. 네. 대표적으로 2015년이 그랬고 2017년 말이 그랬습니다. 엄청났었죠. 네. 뭐 8%, 9% 오르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예. 그런데 사실은 모든 종목이 우하하고 가는 건 사실 저희 섹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학업종은요. 네. 대표적인 지표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원유 가격. 그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 화학 정유 섹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으시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공통 지표가 없잖아요. 네,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업마다 R&D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섹터를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제 판단이 가능하신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우아하고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바닥을 탈출해서 많이 올랐고 이 중에서 더 간 기업이 있고요. 거의 못 간 기업이 있고요. 네.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해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조금은 종목별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스마트 개인들이 정말 늘어나면서 주식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지금 꼭 좀 점검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오 시밀러 기술이라든가 이런 생산 기술은 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진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치료제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치료제 하겠다는 기업 되게 많았죠. 그렇게 빨랐던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신약 재창출, 네. 드럭 리포지셔닝.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서 허가받았던 약을 코로나 환자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럼 코로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물질을 이제 임상만 다시 하는 거죠. 네. 근데 백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물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더 걸렸던 거고요. 백신뿐만 아니라 어쨌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신규로 물질을 도출해 낼 만한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기술력을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믿고 가셔도 될 정도로 예, 사실 물질을 도출한다는 거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자본력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회사 수도 사실은 기업 수도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에 비하면 택도 없잖아요.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숫자 자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임상에 들어간 백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지가 않아서 네. 예, 정말 아마 임상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수들이 많은 해외에서 아마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텐데 백신은 원래 이렇게 좀 개발이 오래 걸리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옥석 가리기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시작이 됐다니까 궁금한 게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들은 건 이런 거였거든요.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게 한 뭐 수조 원 단위로 개발 비용이 드는데 이게 100개 중에 한 5개나 10개 정도 성공하면 정말 성공률이 높은 거다. 이 심지어 이 바이오 쪽에선 그러다 보니 자본력이 있는 쪽에서만 대박을 칠 수 있고 자본력이 없는 쪽에서는 실패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업이 다 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전히 그런 거지 바이오 산업이. 그렇다면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신약 개발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본력 있는 돈이 많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제약사들 이런 회사들이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 급하면 중간중간 라이센싱 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라이센싱 인을 하려면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오 벤처는 돈이 없죠. 네네.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이 약이 필요한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하는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돈이 없는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후기로 갈수록. 임상 1상보단 2상이 돈이 더 많이 들고 2상보단 대규모로 하는 3상에서는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내가 여기까지 끌고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일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거는 나의 개발의 실패 리스크를 글로벌 제약사는 쉐어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너희 우리 약 좀 가져가고 만약에 나중에 성공하면 그래서 판매하면 우리한테 로열티 얼마씩 줘.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돈으로 또 다른 R&D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이거든요. 이번에 화이자가 개발한 방식이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의 네. 기술을 화이자가 사서 빠른 속도로 자본도 투여하고 네. 뭐 이래저래 허가 프로세스도 잘 진행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NIH라는 미국의 정말 네, 엄청난 보건원. 네.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NIH가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이 R&D를 하고 연구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막 민간 제약사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공적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하는 곳이 없는데 미국의 제약사들 약간 저는 반칙을 좀 하고 있다. 정부 돈으로 연구 개발한 다음에 쉽게 개발하면서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금방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NIH 같은 게 없으니까 좀 불리한 싸움이 아닌가지라고 지금까지 생각해봤어요. 그게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네.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바이오텍은 정부 자금 없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엄청나게 R&D 투자를 하시죠. 우리나라도 충분합니까? 네. 그 금액이?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R&D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하면 네.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인가 그래요. 근데 비율로는 높은데 절대적인 금액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때 저도 그렇죠. 비율은 우리도 충분한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거기 숫자가 많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R&D 비용에 많은 분들이 1등이 IT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네. 분야가 아닙니다. BT입니다. 네. 바이오테크. 정말 R&D 연구에서 정부 과제 따는 게 되게 그들의 주요한 미션이에요. 이거 못하면 우리 죽어. 그렇군요. 네. 네. 비슷하군요. 네, 그럼요. 네. 지난 20년 동안 그 정부 즉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IT는 돈 투자하면 뭐가 성과가 나오는데 네. 너희들은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원래 이 바이오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5년, 10년 이렇게도 걸리죠.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한 결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게 아닐까. 와,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미 달리는 말인 것 같아요.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걸 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달리는 거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울 때가 그거거든요. 네. 지금 이 주가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한 80% 넘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걸 더 사라고 내가 채찍질을 하면 TP를 올리면서 막 사세요라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원칙은 이 코로나라는 전쟁에 무기를 만들고 있는 기술은 제약바이오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도 더 이제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한.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쌀 때 사셔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도 9월, 10월 달 조정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 네. 특히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이만큼 났으니 빠지기 시작하니까 나 이미 수익률 뭐 차익 실현 던지시고요. 아마도 그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네. 예,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3억 원 양도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과거처럼 10억 원 한다 그러니까 반등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완전 V자 반등. 네. 네. 정말 그런 기업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 겁내하지 마시고 정말 기술력이 있거나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수급적
내부적인 이슈나 외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이렇게 매수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이미 해놓으셨거나 또는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2021년에 이것만 꼭 봐야 된다 하는 빅 이벤트가 남아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1월 달에 개최되는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네. 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90% 넘는다고 한 게 맞느냐? 그다음에 네. 정확하게 맞네.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가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을 네. 봐야 된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 정말 네. 안전성 이슈가 없느냐? 정말 안전성 이슈가 없느냐? 그쵸. 3만 명은 되게 작은 숫자예요. 네. 네. 백신이라는 건 환자가 맞는 게 아니라 정상인이 맞는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천만 명 이상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3만 명은. 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또 네. 이거 실험이 끝난 게 이거 좀 더 네. 임상을 좀 더 맞습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게 긴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이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군요. 최소 인원을 한 거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바이오 투자를 위한 백신 미리 맞은 것 같고요. 선민정 연구원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도 내다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호의 경제한방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